자, 오늘은 그의 겨울은 따뜻했네 작품 해설하겠습니다. 자, 교과서는 315쪽이고, 입니다. 315쪽입니다. 자, 아마 우리가 내용 이해 문제로 전체적인 내용은 확인했을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해설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 이 작품은, 박완서 소설가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박완서 소설가는 분단, 전쟁, 산업화 등 한국 현대사의 굵직한 문제들을 포착하여 섬세하고 유려한 문체로 형상화한 작품을 남겼고, 주요 작품으로는 남옥이라던가 엄마의 말뚝, 옥상의 민들레꽃 등등이 있습니다. 자, 이 작품은 전쟁에서 비롯된 한 가족의 비극적 이야기를 다룬 소설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구성원 사이의 유대감에 대해 생각하며 작품을 감상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장편 소설이고요. 한 가정의 이야기를 다룬 가정 소설입니다. 그리고 비판적이고 현실을 고발하는 성격을 띱니다. 자, 시간적인 배경은 6.25 전쟁이 일어났던 1950년대부터 그리고 1980년대까지를 시간적인 배경으로 하고 있고, 서울을 공간적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주제는 전쟁의 비극과 이산 가족의 슬픔. 이게 표면적인 주제라면 그 속에 숨은 이면적인 주제는 그 중에 중산층의 허위의식을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특징을 보면요.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사실을 좀 극적으로 형상화하여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전쟁으로 인한 가족의 불행, 그리고 현대사의 중산층의 도덕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요. 인물의 심리를 섬세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 이 작품의 특징입니다. 자, 이 작품 전체 줄거리 우리가 읽어보았을 텐데요. 일단 1.4.5태 때 6.25 전쟁 때 피랑길에서 수지는 5살 된 동생 오목이의 손을 일부러 놓습니다. 자, 그 이유는 어린 마음에, 그때는 수지도 어렸잖아요. 어린 마음에 자기의 것을 자꾸 뺏어먹고 자기와 막 다투는 그런 동생이 밉고, 동생이 먹을 것을 뺏어 먹으면 자신의 먹을 것이 줄어들고 뭐 이러한 이유로 어린 마음에 일부러 놓습니다. 자, 전쟁이 끝나고 중산층으로 살던 수지는 고아원에서 온목이를 찾게 되지만 자신의 옛날 애인이었던 인재가 온목이와 만난다는 사실을 알고 둘 사이를 갈라놓고 끝끝내 자신이 언니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아요. 여기서 또 한 번 잘못을 한 거죠. 어렸을 때는 어렸다라고 하지만 이제 어른이 되어서 만났을 때는 그러한 자신의 엄청난 잘못을 반성하고 그때라도 잘못을 고백하고 가족 관계를 회복했어야 하는데, 그때도 자신의 욕심에 의해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또한 위기 부분에서 수지는 결국 부유한 남자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지내지만 오목이는 인재가 아닌 이란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 좀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냅니다. 자, 절정 부분에서 오목이와 재회한 수지는 자신의 죄책감을 덜기 위해서 그 오목이의 남편인 이란이라는 사람이 중동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리고 이란이 중동으로 떠나는 날 오목이는 결핵이 심해서 쓰러지게 됩니다. 결국 결말 부분에서 오목이는 수지 곁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수지는 동생에게 마음의 용서를 구하는데 결말 부분이 우리의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자, 수지는 아까 말했듯이 1.4.5태 때 여동생의 손을 일부러 놓아버린 인물이에요. 그래서 동생을 버렸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좀 두려워하면서 허위의식 속에 살아갔던 인물이에요. 자, 오목이는 본명은 이제 수인인데 수지의 여동생으로서 고아원을 거쳐서 양녀로 입적이 되지만 자신이 이용되는 것이 싫어서 뛰쳐나온 인물이고 결핵으로 죽음을 맞는 인물이에요. 자, 수철이라는 사람은 교과서에 잠깐 나오는데요. 수지와 수인이의 오빠예요. 그런데 중산층의 가장이 되어서 수지를 좋은 조건의 남자와 결혼을 시킵니다. 그런데 익명으로 오목을 후원해요. 한마디로 오목이가 자신의 동생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수철도. 하지만 끝까지 외면하는
위선적인 인물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표주박이라는 소재가 이 작품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지는 피난을 할 때 오목에게 표주박을 주고 어린 5살의 관심을 그 표주박에게 쏠리게 해서 길을 잃게 하는 그런 소재였습니다. 그럼으로써 수지는에게는 그 표주박은 제약의 씨앗이죠.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거잖아요. 그리고 오목에게는 표주박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을 계기로 가족과 헤어졌기 때문에 불행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또한 죽음에 다다른 오목이가 평생 동안 지켜온 그 표주박을 수지에게 건넸잖아요. 그래서 수지가 죄를 뉘우치고 앞으로 오목이의 아이들을 책임지고 길러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작품 시대적 배경과 표면적 사건은 전쟁으로 인한 이산가족의 비극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산가족들의 모습 속에서 가족의 의미를 해치하고 또 이기적이고 허위의식으로 가득 찬 중산층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작품 속의 인물들의 모습은 그 비극을 수용하거나 극복하지 않고 외면하죠.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주제를 확대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교과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과서 앞부분의 줄거리는 각자 읽어보았고 이제 수지가 오목이의 아이들을 돌보자고 오빠에게 가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빠의 수철의 집에서는 파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수업 시간이라면 선생님이 여러분들 한 명에게 아니면 돌아가면서 글을 읽게 하고 중간중간에 설명을 했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없는 관계로 선생님이 읽고 중간중간에 우리 학습지로 넘어가서 설명을 할게요. 자, 파티를 즐기는 사람들과 동화될 수 없는 차이점은 이제 그녀 내부에 있었고, 자, 그녀는 수지죠. 그건 근심이었다. 자, 한 번도 근심이라고는 깃들여 보지 않은 것처럼 오로지 즐겁기만 해 보이는 그 사람들 속에서 수지 혼자 크나큰 근심을 지니고 있었다. 수지는 오빠를 찾아온 게 바로 그 근심을 나누기 위해서라는 것을 잊어버린 양 지금 그 근심에 강한 애착을 느꼈다. 자, 그 근심의 내용을 한번 봐볼게요. 자, 316쪽에 수지가 오빠 수철과 나누고자 했던 근심의 표면적인 내용은 자기의 친동생인 오목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그리고 또 표면적으로는 그 오목이 남길 5명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그 문제를 오빠와 이제 상의를 하고 싶다는 거죠. 오빠에게 알리고 상의를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런데 그 근심의 이면적인 내용은 그동안 중산층으로 잘 살아오면서 동생이 어렵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도 돕지 못했다는 죄의식을 나누고 싶었던 거고, 또한 그 당시 전쟁 당시 일부러 잃어버리고 나서 나중에 다시 만난 후에도 자신이 언니라는 것을 밝히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 이런 것들을 좀 덜고 싶었던 거죠. 오빠에게 이제 나누면서. 자, 옆으로 가서요. 자, 이제 즐거운 파티의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 사람들은요, 여자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지압 마사지를 하는 게, 과연 그것이 귀적의 회춘요법인가? 그러니까 더 젊어 보이는, 회춘이라는 건 좀 젊어 보이고 나이를 되돌아간다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좀 젊어 보이는 것, 그래서 외모, 뭐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또 남자들은 자신이 현재 속한 신분보다 더 높은 곳을 움직이는 인맥, 그런 것에 대해서 아는 체를 하느라고 목청이 높아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은 자, 겉으로 보이는 외모나 또 신분 상승에만 관심을 갖는 중상층의 모습을 파티에서 발견하고 있습니다. 자, 단연 수철이 남자들의 화제를 리드하고 영란, 수철의 아내가 여자들의 화제를 리드하면서 그런 파티의 모습을 수지는 본 거죠. 자, 수지는 생각합니다.
그는 기억할까? 오빠는 기억할까? 1951년의 겨울을 그 추위와 이상한 허기를 기억할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1951년의 겨울이 의미하는 바는요. 자, 수지와 수철이 막내 동생 수인이를 잃어버린 때를 의미합니다. 그때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일까? 도대체 오빠는 그 우리의 어떻게 보면 서로 공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가족을 잃어버린 슬픈 기억인데 그때의 일들을 그리고 우리 동생을 기억하고 살아갈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런데 그때마다 이제 항상 그 의문을 몇 번씩 떠올렸었는데 수지는 항상 부정적으로 생각했어요. 아, 오빠는 그걸 기억하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파티의 사람들을 보고 있는 사이에 수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 수철은 그것을 정말 잊고 살아가고 있어. 수철이 뿐만 아니라 거기 파티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1951년의 겨울은 잊지도 않아 라고 수지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1951년의 겨울이 잊지도 않다라는 건 수지는 다소곳이 인정했다. 자, 이 부분이 의미하는 바를 보면요. 이제 부와 명예와 같은 속물적인 사고에 휩싸인 현대인들은 더 이상 분단이나 이산가족의 슬픔, 이런 것들에 전혀 관심이 없고 자신이 살아가는 것, 자신의 안이라던가 자신의 경제적인 상황, 이런 것들에만 관심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뭐 전쟁의 상처, 분단, 이산가족의 슬픔, 이런 것들엔 전혀 관심이 없다 라고 생각을 한 거지. 자, 부나 명예, 이런 것들에만 관심이 있는 속물적인 현대인들의 모습을 지금 비판을 하고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전쟁으로 인한 상처는 그 사람들에겐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리고 그 겨울은 결국 나만의 것이었어. 그 겨울이 없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잊은 사람들하고 어떻게 그 겨울의 죄과를 나눌 수 있겠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수지가 독백이 이렇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 수지는 처음으로 그 겨울에 저지른 죄와 그 죄의식 때문에 떠맡게 된 온갖 근심을 자기만의 것으로 받아들였다. 자, 그것이 자기만의 것이라고 생각되자 근심조차 소중했다. 그녀는 그 순간 뼈가 시리게 고독했지만 왜냐면 저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고 나 혼자만의 근심이고 잘못이고 죄책감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고독했지만 오히려 떳떳했고 떳떳하다라는 느낌이 너무 좋았다라는 부분 한번 볼게요. 자, 혼자서 그러한 죄의식을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이 수지를 고독하게 합니다. 저들과 같이 나눌 수 있는 근심이나 근심이 아니라는 거죠. 나 혼자만의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고독하지만 오히려 더 떳떳한 거죠. 저들보다는 내가 낫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자, 넘겨볼게요. 수지는 이제 파티의 활락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수지는 이제 테이블로 가서 갈비를 덜어왔어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갈비를 손가락으로 막 잡고 먹습니다. 그런데 그걸 본 영란이 수철의 아내가 갑자기 수지를 보고 너무 놀라서 말을 합니다. 고모,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고모답지 않게 무슨 청승이에요? 라고 하면서 지금 창피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파티에 참석하고 싶으면 옷 갈아입고 나와요. 옷장에서 빌려줄 테니까 입어요. 참석하기 싫으면 점점점 가요 라는 말을 하고 싶은겠죠. 자, 여기서 할 수 있는 영란의 성격은요. 자, 남들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남들이 어떻게 파티장에서 그 영란과 수철의 친척
그러니까는 영란 수철의 동생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옷도 잘 갖춰 입지 않고 이렇게 막 손으로 퍼먹고 있어? 이런 걸 바라보는 게 좀 싫은 거죠. 되게 조금 속물적이고 인간적이지 않은 영란의 성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남들에게 보이는 것들, 이런 거죠. 그래서 영란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자, 갈게요 언니 하고 수지는 그냥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왜냐면 수철이가 그 오목의 아이들을 만든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떠맡아 양육할 사람은 영란이인데 이 영란이에게 그 오목의 아이들을 돌보게 하는 것이 너무 치가 떨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교만하고 정없는 시선, 지금 영란이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죠. 수지는 영란이가 교만하고 정이 없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그 아이들을, 오목이 아이들을 그 시선 앞에 잠시 내보이는 것조차 나는 허락할 수 없다. 그것은 아이들에 대한 치안의 모독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파티에 모인 사람들이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또 먹어둬야 된다라고 한 부분에서는 그 허기를 생각하면서 살아온 수지의 무의식적인 행동이고 최악의 모독이라고 한 이유는 자, 영란의 속물적이고 비인간적인 행동을 보며 아이들을 영란에게 맡기면 아이들이 불행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오목의 아이들을 맡길 수 없다라고 지금 수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수지는 큰일 날 뻔했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맡기려고 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마치 오목이의 아이들이 그 앞에 있는 양 허둥지둥 영란의 시선을 피해 그 아이들을 자신의 치마 속 가득, 폼속 가득 껴안았다. 마음속으로 껴안은 그 아이들의 체온은 생생하게 따뜻했고 가슴이 찡하도록 사랑스러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목이는 아이들을 이제 정신적으로 감싸 안으며 이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한 장면입니다. 이제 정말 나의 조카이고 그동안 내가 너무 잘못을 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오목이가 주려고 하니까 좀 깨닫고 정말 반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죄를 뉘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지는 빨리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병원에는 누가 있냐면 오목이가 있는 곳으로. 더 늦기 전에 오목이에게 이런 자신의 모습을 자랑하고 싶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자랑이라는 걸 보면 수지가 병원에 가서 오목에게 자랑하고 싶은 자신의 모습이 무엇일까 봐보면요. 자, 첫 번째, 그동안 중산층의 허위의식에 사로잡혀 위선적인 삶을 살았던 것을 반성을 한다. 자신도 수철과 영란과 별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지만 지금은 내가 그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생각을 하고 나는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반성의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또 하나는 이제 나는 내면과 외면이 같은 사람으로 변화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싶은 거죠. 또 하나는 오목에 대해서 진정한 참회와 반성을 하고 싶어 하고 오목의 아이들을 진심으로 돌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라는 것을 지금 빨리 병원에 달려가서 동생이 죽기 전에 말을 하고 싶어 합니다. 자, 병원에서는 오목이 임종이 입박해 죽음이 다가와서 가족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목의 의식은 되게 뚜렷했고 표정은 해맑았고요. 이제 수지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언니 어디 갔었어? 나 죽기 전에 언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수지의 오목의 목소리가 지금 고요하고 무심한 목소리였다라고 하면서 이제 죽음을 앞둔 사람인데요. 되게 담담한 모습의 오목이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수지는 이제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오목아, 너가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할 말이 있다. 라고 이제 용서를 구하려고 해요. 그런데 갑자기 또 오목이가 내가 먼저야.
이제 자기가 말을 합니다. 언니, 내가 언니를 얼마나 싫어했는지 언니는 아마 모르지? 고아원에서 처음 언니를 봤을 때부터 언니가 싫었어. 지금 친언니인지는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때 날 용서해줘. 내가 왜 이렇게 누굴 미워했을까? 라고 말을 하면서 사실은 잘못을 한 건 수지가 큰 잘못을 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반대로 오목이가 수지에게 좀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나는 미움받아도 싸단다. 난 널 용서해줄 자격이 없어. 내 죄를 내가 안다면 이라고 하면서 이제 그 죄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해요. 첫 번째 잘못은 동생을 일부러 버린 죄. 두 번째는 동생을 찾고 난 뒤에도 외면하면서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그냥 동생을 돌보지 못한 죄,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못한 죄, 이런 죄들이 있겠죠. 그런데 또다시 오복이가 용서를 구하죠. 나에게 시간이 없어서 내가 용서를 할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죽은 후에 내가 죽고 나서 어린 자식들을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다고 생각한 만큼 누구를 믿는다는 건 동기가 형제 자매 사이에도 어려운 일인데 나는 왜인지 모르겠지만 친언니도 아닌 걸로 알고 있는 그 언니에게 그런 마음을 느꼈어. 그래서 일부러 꾸민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내가 죽으면 내 자식을 좀 안심하고 언니에게 맡기고 싶을 만큼 언니를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걸 주고 싶었다라고 하면서 음표주박을 내밀어요. 음표주박이라는 물건 우리 공부했잖아요. 자, 이건 내 전 재산이자 나의 모든 것이다. 내가 죽는 날까지 알기를 그렇게 원했지만 결국 못 알아내고만 나의 정체까지도 지금 이 음표주박이 그러한 물건이다. 내가 고아가 되기 전부터 지녀온 유일한 물건이다. 그래서 지금 오목이에게 이 음표주박은 정말 큰 의미를 지니고 있었죠. 약간 출생의 비밀이라던가 나의 정체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어렸을 때부터 절대 잃어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던 거죠. 나의 핏줄이라던가 나의 가족을 알 수 있게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난 이걸로 내 정체를 어떻게든 이제 알게 하려고 애썼지만 허사였어. 그러면서 내 아이들 막 이러면서 이제 오목이가 음표주박을 줍니다. 음표주박의 의미. 자, 수지에게는 동생을 버리기 위한 도구였었고 수지가 지은 제약의 씨앗이었죠. 아까 살짝 좀 배웠습니다. 자, 오목이의 임종 직전 수지는 건네받음으로써 더욱 진정한 반성과 참회를 하면서 이제 아이들에 대한 책임감을 갖게 됩니다. 자, 오목이에게 있어서 음표주박이라는 것은 인생의 불행의 시작을 상징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끝까지 간직했어요. 또한 오목이가 죽기 전에 수지에게 건네는 물건이면서 수지에 대한 믿음, 자기가 평생 자기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정체와 관련 있는 그런 증거물로서 가지고 온 물건인데, 그런 소중한 물건인데 수지에게 건넸다라는 것은 수지에 대해서 얼마나 믿는지, 수지를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죠. 자, 수지는 지금 무릎을 꿇고 그것을 받았다. 너무 미안한 거지. 수지는 그 음표주박이 뭔지 다 알아요. 그리고 오목에게 있어서 그 음표주박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도 다 알아요. 그런데 죽는 순간에 그것을 건네받으니까 정말 무릎을 꿇고 그것을 받으면서 정말 그 미안함과 죄책감을 충분히 느끼면서 자신의 그 큰 잘못을 반성하게 되는 거죠. 오열하게 되는 거죠. 자, 오모가 아니 수인아 너는 내 동생이야. 내가 버린 너야. 내가 너를 몇 번이나 버린 줄 아니? 라고 하면서 이제 진정으로 반성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오목이는 수인이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지는 용서받은 것을 믿었대요. 왜냐하면 수인이의 얼굴에 용서한 자만의 무한한 평화가 깃들어 있기 때문에 믿었대요. 어떻게 보면 지금 죽음을 맞은 오목이에게 진심으로 좀 참회를 하고 있는, 마지막에는
참여를 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작품이에요. 자, 1-1번, 1-2번 학습활동은 우리 학습지에서 한번 봐볼게요. 오목이에 대한 수지의 감정 변화, 음표주박의 의미. 자, 감정 변화는 여기에 있습니다. 자, 어린 시절 헤어질 때는 오목이에게 모든 것을 양보하는 게 싫어서 일부러 오목이의 손을 놓고 음표주박에 관심을 돌리게 하면서 손을 놓았다라는 것이고, 고아원에서 만났을 때는 오목이를 외면했는데 자신의 잘못이 들통나는 게 좀 두려웠어요. 여전히 이기적이죠. 자기 생각만 하는 거죠. 또다시 만났을 때는 이제 힘든 삶을 사는 오목이를 보고 죄책감을 느껴서 이제 오목이의 가정을 도와주고자 오목이의 남편이 중동으로 일하러 갈 수 있게 도와주고 뭐 이랬습니다. 자, 수지가 온표주박을 받을 때 무릎을 꺾고 받았던 이유, 그때의 수지의 마음, 자, 미안함과 죄책감, 이기적으로만 살아왔던 자신의 삶을 참여하고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었던 것이다. 자, 수지와 오목의 삶을 비교해 볼게요. 자, 수지는 145대 때 동생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중산층으로 성공을 했고, 또 죄책감, 그리고 동생에 대한 그리움을 느껴왔고, 그리고 마지막에 오목에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목이는 언니에 의해 버려졌고, 고아로서, 하층민으로서 살아가면서 원한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느끼면서 살아왔고, 마지막에 수지를 용서하면서 작품이 끝났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까 알아봤던 것처럼 표면적으로는 이산가족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제 중산층에 대한 비판으로 주제를 확대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자, 교과서를 조금 보면 여기 부분에 이제 그러면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들, 그러니까 우리 반 친구들과 문학 활동을 생활하는 활동을 해보자 라고 나와 있고, 자, 수지에 대해서 한번 토의를 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좀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는 1951년에 겨울에 동생의 손을 일부러 놓은 행동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지 물어봤는데, 선생님 질문을 조금 더 확장해서 1951년에 손을 놓은 행위,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수지가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행위, 그런 전체적인 수지의 모습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여기 예를 보니까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해. 뭐 죽기 전에 용서를 빌어야 된다고 생각해. 라고 다양한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 평가가 단순한 뭐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평가일 수도 있고, 어떤 학생은 여러 가지 사회문화적인 상황을 담아서 가치관을 담아서 좀 고차원적으로 평가를 내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평가 부분 우리 나중에 선생님이랑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수지의 행동에 대해서, 수지라는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한번 해보는 것을 좀 작성해 오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좀 문학과 공동체라고 하면서 문학 작품을 통해서 전쟁과 관련된 이산 가족의 이야기, 그리고 그 전쟁에서 비롯된 사람들의 모습, 전쟁 이후의 사람들의 모습이 약간 중산층을 비판하는 그런 내용, 그런 공동체의 문제들을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더 다른 작품으로 또 만나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